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할 내용에 대해 이해하여 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을 알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금융 소비자 보호의 개요.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소비자는 이를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일어납니다. 이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의에 놓여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우월적지위를 남용해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거래 방식이나 금융시장의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2021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그리고 금융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그리고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투자성 상품은 펀드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 손익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먼저 돈을 빌려서 사용한 후에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은행, 보험사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업자, 그리고 보험 설계 중개사 등과 같이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리고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업자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기능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거래 단계에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제하며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요. 금융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금융 소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국가와 금융회사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한편 필요한 조직을 운영하고 금융소비자의 조직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재산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금융상품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2.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크게 사전적 예방 조치와 사후적 구제 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예방 조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공시의무 부과, 그리고 금융교육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는 일 등이 사전 예방 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후적 구제 장치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금융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손해배상 책임, 예금자 보호제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6대 판매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그리고 광고 관련 준수사항입니다. 먼저 적합성 원칙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되는데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와 같이 전문성이 있고 규모가 큰 금융소비자를 전문 금융소비자라고 합니다.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일반 금융소비자라고 합니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데요. 금융회사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성향이 낮은 금융소비자에게 위험 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적정성 원칙입니다. 적정성 원칙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목적과 경험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 의무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왜곡, 누락해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고 핵심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설명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고 나서 서류에 서명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금성 상품의 중요사항은 상품 내용과 이자율, 수익률 등이 있습니다. 투자성 상품의 중요사항은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 등급, 수수료 등입니다. 보장성 상품의 중요사항은 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보험금 지급 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위험보장 기간 등입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품 내용, 상환 방법, 담보, 부담 총액, 계약 해지 사항 등이 중요 사항입니다. 제휴 상품의 경우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의 내용과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연계 제휴 서비스 제공 기간 등이 중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청약 철회의 기간과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입니다. 불공정 영업행위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구속성 상품 또는 끼어 팔기와 같이 다른 금융상품을 계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한 담보,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금 상환 방식을 강요하고 부당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해서 제공받거나 연계 제휴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당 권유 행위 금지입니다. 부당 권유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오인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보험 상품을 계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 설계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계약 체결을 성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이나 전화를 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이나 전화를 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되고 금융소비자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를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규제인데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에는 금융회사의 명칭과 금융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금융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광고에서 대리 중개업자나 연계 제휴 서비스 업자를 부각시켜서 소비자가 직접 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를 받게 될까요? 금융회사가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판매 제한 명령,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철약 철회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 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약 철회권은 대출성, 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 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금전 신탁계약, 투자 일임 계약에 적용됩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그리고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당사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소비자 불만 접수 창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회사가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이라는 피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민원은 주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지만 한국소비자원, 금융협회, 소비자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거래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이금융민원센터 또는 전화 1331을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관련된 민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민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그리고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관할,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합니다. 금융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30일 이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필요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이 기간에는 서류 보완,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공휴일, 일요일이 제외됩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입니다.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로 구성되는데요. 판사, 검사,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 임원, 금융회사와 금융관계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금융전문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분쟁의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분쟁조정 소송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송중지제도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 이탈 금지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 원 이내의 소액 분쟁은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료 열람 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금융분쟁 조정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 의견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결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아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020년 상반기에만 4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5.0% 증가하는 등 매년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관련된 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특히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민원이 30.7%와 83.2%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민원이 많았고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 거래 관련 민원과 펀드 환매 지연이나 WTI 원유 선물 연계 상품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금융회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금융분쟁 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를 준수하고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 권유행위,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판매 제한 명령,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금융역량, 즉 Financial Capability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를 금융이해력, 그러니까 Financial Literacy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이해력이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2년마다 공동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OECD 산하의 금융교육 국제협의체인 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대비해서 4.6점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OECD 평균인 62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가 제시한 최소 목표 점수인 66.7점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금융이해력 차원별 점수는 금융지식 차원이 7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행위 차원은 65.5점, 금융태도 차원은 60.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5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70대의 금융이해력이 56.9점으로 가장 낮았고, 18세에서 29세가 64.7점으로 70대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융지식 차원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여성에 비해 높았으나,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차원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약간 더 높았습니다. 20대와 고령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과거 조사에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었는데요.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 부처와 금융교육 유관기관들의 협의체 역할을 해오던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법적 기구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정부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추진,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교육은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와 기술 과정 과목에 금융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금융회사 간 결연을 맺도록 해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의 강의 교재와 강사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금융교육은 주로 금융회사와 직장,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교사, 일반 성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과 금융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 투자자교육협의회, 전국 15개 지역의 경제교육센터에서도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비와 금융생활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금융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금융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금융거래에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불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금융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수준과 활용 능력을 감안해서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그리고 공공성을 갖춘 금융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정보 공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정보에 관한 공시는 개별 공시와 비교 공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별 공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사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 공시는 해당 금융권역에 속한 전체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정보를 종합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활용해 봅시다. 파인은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핵심 정보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연금, 소비자 보호, 금융 꿀팁, 서민, 중소기업, 금융회사 관련 정보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합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이슈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만일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에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계속해서 전송되거나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하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 오남용, 불법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IT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6만 4,497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15만 9,255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과 기업, 나아가서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유괴 등 추가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고객의 신뢰와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IT 산업의 해외 수출 애로, 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분쟁조정, 그리고 단체소송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어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인데요.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개인 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금융소비자는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둘째,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 이용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데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상품 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융소비자는 법령상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개인 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금융소비자는 개인 신용평가회사에서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설되었는지 금융소비자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하며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피해 구제 절차, 신고 접수처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다른 금융회사,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 신용평가나 금융거래 관련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만을 활용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관련 주요 기준,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사기와 피해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사기의 종류에는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먼저 대출사기는 대출을 핑계로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온라인으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1332 금융감독원이나 112 경찰청으로 신고를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출 사기의 종류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입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보증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신용점수 상향 조정을 목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A는 모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A의 신용이 낮은데도 대출받게 해준다며 보증보험료와 선납이자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대출금이 승인되었지만 이를 지급하려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고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서 이를 송금했지만 전화를 한 사람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A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대출금 가로채기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대출 전환 과정에서 사기범이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사기범이 대출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작업 대출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출 신청자도 문서 위 변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대학생 B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웠습니다. 사기범은 B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허위로 만들어 B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B는 수수료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대출금의 30%를 지급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악용하기입니다. 대출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 모집인을 사칭해서 대출 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대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 모집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 시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인 C는 부모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송부하였습니다. 사기범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앱을 통해 금융회사에 부모 명의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파밍, 큐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 피싱은 전화나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여기서 피싱은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돈 등을 빼내는 사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주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당국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해서 송금을 요구하는데요. 그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D는 신용카드 해외 결제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D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라며 전화를 한 다른 사기범은 D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출하여 잠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SMS와 피싱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전송한 후에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서 개인정보 또는 돈을 탈취하는 사기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빙자하거나 쿠폰, 상품권, 지원금 등을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땡땡치킨 첫 행사 1만 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문자 중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했는데 실행되지 않아 그대로 종료하였으나 그 이후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돈이 결제되었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파밍 및 큐싱입니다. 파밍은 피싱과 조작한다는 뜻의 파밍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PC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이 정보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기범에게 전달됩니다. 한편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큐싱도 있습니다. 스캔할 QR코드에 악성 앱 다운로드 URL을 숨겨두었다가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서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OTP나 보안 토큰을 사용하고 PC, 이메일 등의 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G는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범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구매 대행,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소개하며 G씨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자금이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고 G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 피싱 관련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휴대전화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고 휴대전화 보안 상태 검사를 실시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넷째,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하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여섯째, 본인이 알지 못한 휴대전화 개통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합니다.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서로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사기범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대포통장을 사기 이용 계좌로 활용합니다. 즉, 온라인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서 금융사기 피해금을 일부러 이체한 후에 사고 송금을 이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핑계로 업무의 일부라고 속여서 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에 현금 전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팔도록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범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도 금융거래 제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F는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인터넷 즐겨찾기에 있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가짜 홈페이지 접속이 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고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F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대포통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통장 대여 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은 불법이므로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차고 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구매 대행, 환전 아르바이트 등을 제시하며 통장 대여 유도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등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는 일종의 투자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업체는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계속 모집하도록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초기에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다가 추후에 지급을 멈추고 잠적하는 폰지 사기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신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양한 허위 사실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요.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해야 하는데, 즉 몇 퍼센트 수익 확정 지급, 원금 보장, 금융회사 지급 보증 등을 강조하거나 FX 마진 거래, 선물 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하거나 기술 개발, 특허 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 계획 제시,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 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 제휴 과시, 투자자 모집 및 추천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강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 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종합금융 컨설팅, 재무설계 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 모집 등과 같은 수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병력 등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 계약의 사기적 체결로서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체의 상해, 사고 등을 일으켜서 보험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를 받거나 치료 기간을 연장해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보험 사고를 과장하는 행위도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평범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병원이나 손해사정사, 보험 설계사 등에 이끌려서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되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합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현장에 대한 증거 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수리 관련 보험 사기를 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할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해야 하고 허위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또는 과장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 관련 보험 사기를 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해야 하고 진료받은 사실과 내용이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병원은 피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금융소비자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최신의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사기는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금융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에 활용하기.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소중한 지인이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마음이 아프고 당시 경황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접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본격적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활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 공통 박스 안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서류로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신분증, 사망하신 분의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접수처로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전 은행 등이 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란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를 말하고 조회 대상 기관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들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조회 절차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기관에서 접수된 조회 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하고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를 조회 요청하는데요. 이에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및 예금액, 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 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통보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정도 소요되며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의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를 이용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재산, 부채 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포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